미국 연세대학교에서 법경제학을 지금 가르치고 있고요. 이번이 첫 학기인데 아마 다음 주나 다음 주쯤에는 순환 출자를 가지고 수업 시간에 한번 다뤄볼 그럴 생각입니다. 미리 한번 오늘 연습하는 셈이고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순환 출자라는 말 자체를 여러분들이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저도 잘 몰랐고 아마 대한민국 국민의 99.999%는 아마 이걸 모르고 계실 거고 기업에 계시고 그 순환 출자가 문제가 되고 있는 그 기업에 몸담고 계시는 분들도 대부분 다 모르실 겁니다. 사실은 이게 뭔지 알아야 될 이유도 없는 거죠. 이게 문제가 됐기 때문에 지금 시끄러운 것이지. 그런데 이것과 더불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또 다른 용어가 바로 가공자본이라고 하는 것이죠. 순환 출자 그 자체로는 그냥 들으면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를 모르는데 가공자본이라는 단어를 일단 듣게 되면 아 이거 나쁘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게 돼 있습니다. 가공이라는 말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요. 마치 뭔가 거짓말을 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를 풍기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순환 출자가 나쁘다. 왜 나쁘냐? 가공자본, 가공의결권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나쁘다. 이런 주장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럼 가공자본이라고 하는 건 뭐냐? 예를 들어서 제가 그래서 여기다 안철수 연구소를 예로 들어놨습니다. 왜냐하면 안철수 연구소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착한 기업 아닙니까? 자, 그러면 안철수 연구소가 하는 일은 다 좋은 거라고 봐야 되겠죠, 일단. 안철수 연구소가 정상적으로 하는 일. 자, 그 중에 무슨 일을 했냐면 안철수 연구소는 특이하게 말이죠. 구글이나 뭐 이런 회사들처럼 안철수 연구소들도 벤처기업들을 여러 개를 인수를 했는데 이 안철수 연구소는 그 인수한 계열 회사들을 계열사로 그냥 독립된 채로 놔두질 않고 그걸 다 합병을 시켜가지고 회사의 사업부로 한다든가 그냥 뭐 해체를 해버린다든가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키워왔어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안철수 연구소의 계열사가 하나가 딱 있습니다. 놀이타운 스튜디오라고 하는 계열사인데 이 계열사는 이제 게임 회사죠. 그래서 사내 벤처로 시작을 했다가 스핀아웃 시킨 거죠. 그래서 이제 별도의 계열사가 됐는데 이걸 계열 분사를 하면서 안철수 연구소가 22억 5천만 원의 출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22억 5천만 원은 놀이타운 스튜디오의 자본금이 됐죠. 자, 그렇게 해서 하나의 계열사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계열사가 생기는 이 과정은 법적으로도 하나도 문제가 없고 도덕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아무튼 뭐 지극히 정상적이고 어떻게 생각하면 바람직한 기업의 창업 과정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도 가공자본이 생겼습니다. 무슨 얘기냐? 안철수 연구소가 놀이타운 스튜디오에 출자한 22억 5천만 원. 그 22억 5천만 원은 놀이타운 스튜디오에 새로운 자본금이 됐습니다. 자본이 생긴 거죠. 자, 자본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우리 일상적인 셈법을 하면 그 22억 5천만 원만큼이 늘어났으니까 다른 데서는 그만큼 줄어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안철수 연구소의 자본금은 줄어들었느냐? 안 줄었습니다. 안철수 연구소 자본금은 그렇게 줄어들 리가 없는 거죠. 그냥 자본금이라고 하는 건 그냥 존재하는 것이고 안철수 연구소가 놀이타운 스튜디오에 22억 5천만 원 출자한 그 돈은 안철수 연구소에게는 자산이 되어 있는 거죠. 예, 회계상으로 그렇게 처리가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가공자본은 그럼 뭐냐? 자, 자본금, 두 회사의 자본금을 합쳐보십시오. 그러면 당연히 22억 5천만 원이 늘어났잖아요. 그 놀이타운 스튜디오가 회사 밖으로 떨어져 나가지 않고 회사 안에 있었다면 자본금은 분사되어 있을 때에 비해서 당연히 22억 5천만 원이 작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게 분사가 됨으로 해가지고 계열사가 됨으로 인해가지고 이게 자본금이 늘어난 거예요, 합치면. 그러니까 그게 가공자본이란 말이죠. 쓸 돈이 늘어난 건 아닌데 자본금만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가공자본이다.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그렇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순환 출자를 통해서 도대체 가공자본이라고 하는 게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순환 출자를 통해서만 생겨나느냐? 가공자본이라고 하는 거는 굳이 이름을 붙인 그 가공자본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것은 주식회사가 다른 주식회사에 투자를 하면 그때는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그런 숫자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 그건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경제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굳이 지금 문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공자본이라는 말을 들으시게 된다면 아 이건 일종의 속임수구나.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그 발표자료 8페이지에 표를 하나 제시를 했습니다만 이거는 순환출자가 있는 그룹과 순환출자가 없는 그룹 또 요즘에 이제 순환출자는 복잡하니까 지주회사로 가라고 자꾸 이제 압박을 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주회사로 옮긴 기업들이 많은데 그 지주회사로 옮긴 기업과 지주회사가 아닌 그런 그 계열 구조의 기업들의 가공자본 비율을 비교를 한 겁니다. 차이가 있느냐는 거예요. 지주회사인 데의 가공자본 비율이 41.9%인데 지주회사가 아닌 그룹의 가공자본은 오히려 35%를 더 낮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주회사로 가든 지주회사를 안 가든 가공자본이 그거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거고 밑에는 순환출자가 있는 그룹, 순환출자가 없는 그룹 37.7, 37.6 그래서 그게 그거에 비슷해요. 네. 그러니까 이거 왜 이러냐? 이건 이럴 수밖에 없다. 가공자본이라고 하는 게 애초부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 근데 여기다 굳이 트집을 잡아서 문제를 삼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고 이게 문제가 아닌 것이죠. 예. 자, 그래서 가공자본이라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순환출자가 뭔지부터 다시 한번 들어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순환출자라고 하는 것. 자, 9페이지에 보면 그 그림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순환출자의 고리를 갖고 있는 그 기업 집단들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삼성 같으면 제일 왼쪽에 위에지요. 삼성 에버랜드, 삼성생명, 삼성전자, 삼성 SDI, 삼성물산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서로 그 다른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래서 이게 빙빙 돈다고 해가지고 이걸 순환출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것은 삼성에도 있고 현대차에도 있고 롯데에도 있고 현대중공업, 한진, 대림, 동부, 한화 뭐 우리나라의 그 기업 집단 소위 재벌이라고 하는 데들은 상당수가 이런 순환출자의 고리들을 안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모든 계열사가 다 순환출자로 구성이 된다는 것이 아니고 그 계열사 중에 일부가 순환출자의 고리로 얽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왜 문제냐? 자, 10페이지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 10페이지에 그림 4는 현대차 그룹의 순환출자를 자세히 이야기를 해놓고 있고요. 이건 제가 여기다 이걸 써놓은 이유는 이제 기아자동차 그러니까 현대자동차 그룹이 순환출자의 구조를 가지게 된 근원은 외환위기 직후에 부도가 났던 그 기아자동차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이 순환출자의 고리를 가지게 됐는데 그 이야기를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현대자동차의 순환출자 고리를 좀 자세하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오른쪽에다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자, 순환출자가 왜 문제인가? 첫 번째는 10페이지입니다만은 가공자본 을 만들게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을 드린 바가 있고 그 다음에 순환출자 때문에 중소기업이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게 있고 또 세 번째는 1%를 가지고 99%를 지배한다라는 것이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가공자본 문제는 이미 말씀을 드렸으니 이제 그건 넘어가고 두 번째 순환출자 때문에 중소기업이 어려워진다. 이거는 사실은 좀 뭐라고 하나 침소봉대이거나 뭐 아무튼 별로 상관이 없는 이야기다라는 거죠. 자, 중소기업이 어려워지는 경우 재벌기업 때문에 중소기업이 어려워진다. 굳이 따지자면 예를 들어서 뭐 대형 할인마트가 동네에 들어온다든가 또는 편의점이 들어온다든가 뭐 빵집이 들어온다든가 뭐 이런 것들 아니겠어요? 또는 뭐 납품단가를 뭐 친다든가 뭐 이런 일들인데 그것이 조건 합법을 떠나서 그런 문제들하고 순환출자는 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네. 예를 들어 대형 이마트, 홈플러스가 들어오는데
또는 SSL이 들어오는데 그게 순환출자하고 무슨 관계 있냐?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순환출자를 해서 SSM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순환출자를 해가지고 무슨 빵집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요. 네.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소기업의 이슈와 이 순환출자 이슈는 이거 관계가 없는 이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1%를 가지고 99%를 지배한다. 예, 이 말은 상당 부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11페이지에 그러니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나오는 그 표입니다만 그 표를 보시면 총수 일가의 지분이 2012년의 경우에 4%이죠. 소개라 총수 일가, 총수 친족 소개 그렇게 되는 소개를 보시면 되는 거고, 예, 또는 총수 개인은 뭐 2% 정도고, 근데 전체적으로 그 행사하고 있는 의결권은 56%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2%로 56%를 행사한다 이런 표현이 되겠는데 그걸 뭐 그냥 은유적으로 1%로 99%를 지배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뭐 1%로 100%를 지배한다라고 보셔도 되는 겁니다. 예. 아무튼 총수가 오너가 그 계열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 이건 문제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가 순환출자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따져봐야 될 것은 그래서 그게 왜 문제냐라는 것이죠. 그게 무엇 때문에 문제냐는 거예요. 그게 예를 들어서 정몽구 회장이 기아자동차를 인수를 해가지고 그래서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자동차 뭐 이걸 다 지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왜 문제인데? 라는 거예요. 망했던 기아자동차를 인수를 해가지고 이제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워낸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누가 손해를 받느냐라고 하는 거죠. 손해본 사람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자유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뭐냐? 그게 함 프린시플이라고 하는 것이죠. 타자 위해의 원칙입니다. 존 스튜어트 밀이 얘기를 했던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자유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준다면 그때부터가 문제지만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안 주는데 왜 그것이 문제냐? 내가 어떤 넥타이를 매건 누구하고 친하게 지내건 그건 내 자유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순환출자도 사실은 그런 영역에 속해 있는 그런 문제다라고 하는 거죠. 제3자의 입장에서 봐서 이게 모양이 안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해가지고 누가 손해를 받느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손해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손해를 줄 가능성은 존재한다. 그건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하지만 실제로 손해가 발생을 했느냐? 그러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오히려 이익이 되면 이익이 됐죠. 왜? 순환출자라고 하는 그 수단을 가지고 투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익이 됐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네. 자, 거기다가 1%를 가지고 99%를 지배해서 문제다라고 했는데 이게 정말 문제가 되려면요. 1%를 가지고 그 이익도 다 99%를 다 1%가 가져간다면 그건 문제가 돼요.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1%를 가지고 99%를 지배해서 사실 100%를 지배하는 것이지만 지배한다는 건 경영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경영을 해가지고 이익이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이익을 많이 벌어들였어요. 자, 그러면 그 이익은 어떻게 분배가 되는 거냐? 1%를 갖고 있는 그 총수에게 다 가는 겁니까? 총수에게는 이익이 얼마나 가게 되나요? 그건 당연히 지분율만큼만 가게 돼 있습니다. 그 지분율은 얼마냐? 1%예요. 그러니까 1%로 100%를 경영해서 이익이 나오면 그중에 1%는 총수가 가져가고 그걸 이제 지배라고 굳이 얘기한다면 지배가 되겠죠. 아무튼 근데 지배한 이익은 1%만 총수에게 가고 나머지 99%는 뭐냐? 그럼 뭐 외부 투자자들이겠죠. 뭐 다른 주주들이죠. 그 문제를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예.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뭐 그 주주들이 계실 테니까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테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그 이익을 배당받게 되실 겁니다. 아무튼 그렇다는 거예요. 1%로 99%를 지배하는 수단이
순환출자다라고 하는 그 말은 상당 부분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부당한 일이냐? 그건 전혀 아니다. 부당할 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부분이 부당할 수 있느냐? 순환출자에 대해서. 그것은 그렇습니다. 원래 순환출자가 없는 상태에서 출발한 어떤 기업, 계열 기업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거기에 오너뿐만이 아니고 외부 주주들도 투자를 해놨습니다. 의결권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어떤 식으로는. 자, 그런데 순환출자는 그 이미 출자했던 외부 주주들의 의결권을 희석시키는 수단으로 동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냥 자기들끼리 서로 회사들끼리 주식을, 그러니까 서로 투자를 주고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오너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결권을 계속 불려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돈을 안 들이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그 주식 숫자를 늘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외부 투자자들의 그 의결권이 희석되는 것이 가능해요. 네. 그리고 그건 분명히 불법행위고 도덕적으로도 나쁜 일이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그거는 소송으로 또는 뭐 배임으로 뭐 그런 걸로 처리가 돼야 될 문제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해가지고 순환출자 전체를 다 매도할 이유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순환출자는 얼마든지 좋은 목적으로도 쓰일 수 있고 지금까지도 좋은 목적으로 쓰려 왔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칼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 칼을 강도가 주게 된다면 그거는 뭐 굉장히 나쁜 사회적으로 해로운 용도로 쓰일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얼마든지 집에서 엄마들이 맛있는 요리를 만드는 용도로도 얼마든지 쓰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칼 자체를 금지할 수는 없는 거 아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순환출자에 대해서 문제시하고 있는 그 세 가지라고 하는 게 대부분 다 그리 타당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11, 12페이지에 기아자동차의 성공으로는 순환출자의 진실이라고 하는 그 파트입니다. 자, 기아자동차가 외환위기 이전에 국민기업이었습니다. 사실은 진보 계열의 그야말로 희망이었어요. 야, 기업이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이거죠. 왜냐하면 이 진보 좌파 계열에서 경제 파트에 경제 분야를 놓고 본다면 제일 원수 같은 인간들이 다 오너들 아닙니까? 총수들인데 이 총수를 어떻게 뺐으면 좋겠는데 총수가 빠져나가지 않고 총수를 그렇다고 해서 회사를 뺏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자, 그런데 때맞춰서 이 기아자동차라고 하는 데에는 그 회장이 스스로 권력을 내놨어요. 그래가지고 노조와 김선영 회장과 이런 사람들한테 권력을 넘겨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기아자동차는 노조와 김선홍이라고 하는 전문 경영인이 합동으로 경영을 하는 그야말로 노사 자주기업 또는 뭐 전문 경영인이 경영하는 기업 이런 것이 된 거죠. 그래서 말이죠. 이 기아자동차가 그야말로 촉망받는 기업이었습니다. 그 회사가 무슨 제품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아무튼 그 지배구조에 대해서 야, 이건 희망이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김대중 당시에 그 김대중 씨도 그렇고 김영삼 씨도 그렇고 뭐 모든 정치인들이 다 거기다가 막 그 지지를 표했고, 그래서 은행에서도 상당히 특혜를 줬습니다. 기아자동차한테. 왜? 정치인들이 다 그렇게 하는데 당연히 거기 잘 봐줘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아자동차가 잘 안 됐다. 왜? 원가는 계속 높아지고 자동차는 좋은 자동차가 안 나오고, 그러니 자동차는 잘 안 팔리고, 원가 절감할 방법은 없고, 왜? 좋은 분들한테 잘 해줘야 되잖아요, 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부채가 쌓여가지고 97년이죠. 부도를 내고 말았죠. 외환 위기 때문에 부도가 난 것이 아니고 어떻게 생각해보면 기아자동차 때문에 부도가 났죠. 네. 기아자동차 때문에 외환 위기가 생겼다라고 해도 그다지 틀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무튼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자, 근데 정부로서는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건 이제 법정 관리로 넘겼는데 이걸 정부가 관리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잖아요, 이거. 은행이 그렇다고 해서 자동차를 운영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채권단이 이제 소유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걸 뭐 포드에다가 뭐 인수를 해라, GM에다 인수를 해라, 막 뭐 여기저기 인수 대상자들을 물색을 했는데 아무도 그걸 인수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정봉구 씨한테, 정봉구 씨는 새로운 이제 현대자동차를 맡은 거 아닙니까? 그 무역에 정봉구 씨한테 이거 맡으라고 그런 거죠.
근데 그 자세한 내막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상당히 난색을 표했다 그래요. 왜냐하면 현대자동차도 지금 이제 왔다가 얼마 안 된 그런 상황에서 이 부도가 난 기아자동차까지 인수한다라고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아무튼 근데 그거를 인수를 하게 됐어요. 하게 됐는데 자 이게 이제 순환출자의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진보 좌파 계열에서 요구하는 것은 뭐냐? 오너가 개인 돈 내가지고 인수하면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게 가장 베스트예요. 오너가 자기 개인 돈으로 인수하면. 자, 그런데 이걸 무슨 재간으로 개인 돈으로 인수를 합니까? 그런 돈이 있는 오너는 없습니다. 오너가 부자이긴 하지만, 총수들이 부자이긴 하지만, 그건 다 주식으로 갖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기아자동차를 인수를 하려면 현대자동차 주식을 팔아야 되는데, 그러면 안 그래도 1% 갖고 99%를 지배한다고 하는 판에 0.5%를 만들 수도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인수를 한다는 건 어떻게 인수하는 거냐? 계열사를 통해서 인수를 하는 거죠. 계열사의 돈을 가지고 인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여러 계열사들로부터 돈이 모여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한 계열사가 다 감당할 수가 없는 노릇이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면 말이죠. 그 지배권이 공백이 생기는 그 고리들이 생기는 겁니다. 어떤 계열사의 경우에는 잘못하면 이게 경영 자기가 지배할 수 없는 회사에 투자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열사들끼리 서로 지분을 주고받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그게 순환출자인 겁니다. 네. 그래서 기아자동차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순환출자가 생긴 거죠. 그리고 그 결과가 10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그림이라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보면 정몽구 회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개인 돈 안 들이고 기아자동차를 인수했죠. 인수해서 그래서 기아자동차를 지배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부가 요구한 것이기도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국민들이 요구하신 것이기도 했죠. 자, 그래가지고 기아차도 좋아졌고 현대차도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이걸 문제시하려면 야, 개인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말이지 기아차를 다 툭툭 삼킨 거 아니냐? 삼킨 거죠. 삼킨 거 맞아요. 예. 그런데 그게 왜 문제냐라는 겁니다. 누구한테 피해를 줬느냐? 그것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다면 또는 기업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GM일 겁니다. 포드일 것이고 어쩌면 토요타일 것이고 왜? 현대 기아차가 이렇게 잘 나가니까 그 경쟁사들은 아주 골치가 아프겠죠. 하지만 현대차, 기아차의 협력업체들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옛날에 비해서. 매출이 한 10배는 더 늘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거기다가 그러면 종업원들은 어떠냐? 주주들은 어떠냐? 다 좋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정몽구 회장이라고 하는 사람의 지배권이 늘어난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걸로 인해 가지고 손해본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걸 문제시할 이유가 뭐 있냐는 겁니다. 그게 순환출자의 진실인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기업을 인수하는 과정, 또 투자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만은 이 과정에서의 순환출자 권리가 생기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사유로 이 순환출자가 생겨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 또 이제 그게 13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것인데 그게 박정희 대통령이 시작을 했던 주식 소유 분산, 강제적인 주식 소유 분산 과정이라고 하는 게 또 있고, 그 다음에 매간기 과정에서의 부채 비율 200% 규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부채 비율을 갑자기 늘리려고 하다 보니까 증자를 급작스럽게 대규모의 증자들을 해야 했고, 그 새로 발행하는 신주들이 안 팔렸고, 안 팔리는 신주들을 계열사들이 인수를 했고, 그 과정에서 복잡한 지분 관계가 더욱더 복잡해졌고, 그렇게 해서 순환출자가 생기는 또 그런 말씀이 또 거기에 나와 있고요. 자, 17페이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와 그 다음에 21페이지이겠네요. 그 유럽 각국 기업의 순환출자 관련 지배구조 속성, 그 다음에 그 다음 그 뒷장에 나와 있는 동아시아 9개국 순환출자 관련 지배구조 속성이라고 하는 거죠. 자, 순환출자가 문제인 기본적인 그
구조, 문제는 바로 1%를 가지고 99%를 지배하는 수단이라고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자, 그런데 왜 그런 1%로 99%를 꼭 지배하고 싶어 하느냐? 그거는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그렇게 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자기가 투자를 해놓고서 또는 자기가 지배하는 회사가 투자를 했는데 그럼 경영권은 나는 경영권 행사하지 않을 거야. 그냥 누가 해봐. 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구글, 페이스북, 워런 버핏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자, 워런 버핏의 그 패스웨이인가요? 네. 그 회사에 거기에 주식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워런 버핏이 갖고 있는 일주는요, 다른 투자자들, 외부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주식 200주하고 똑같습니다. 의결권으로 따지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워런 버핏은 일주가 의결권 200개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럼 보통 주식은 일주가 의결권 1개죠. 자, 그러면 이게 문제냐? 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냐? 어떻게 생각해보면 야, 그거 굉장히 부당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애초에 주식을 팔 때 그런 조건으로 판 거예요. 나는 내 주식은 일주에 200개의 의결권을 갖고 있어. 당신이 사는 이 주식은 일주에 의결권이 하나야. 그러니까 사고 싶으면 사고 그게 싫으면 사지 마세요. 라는 거였죠. 그게 신주 발행 아니었습니까? 그런 조건으로 발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산 거예요. 근데 그게 문제냐? 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에 의결권 구조를 바꿔놓는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모든 게 다 일주일 1표인 상태에서 워런 버핏이 지금부터 내 주식만 200주야, 200의결권이야 라고 바꿔놓으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건 소공개되니까. 그게 아니고 처음부터 그런 조건으로 신주를 발행했다면 그건 문제 삼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중에 하나, 구글 아닙니까? 구글의 에릭 슈미트, 세르게이 브린 뭐 이런 친구들도 말이죠. 그 구글의 창업자들이 갖고 있는 주식 일주는 의결권이 10개입니다. 페이스북의 마크 주커버그도 마찬가지예요. 마크 주커버그가 갖고 있는 주식 한 주는 의결권이 10개예요. 왜 이렇게 해가지고 신주 발행을 했느냐? 그것은 나는 경영권을 내놓지 않겠다는 거죠. 네. 주커버그가 직접 한 얘기입니다. 나는 창업 정신이 희석되는 걸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창업 정신이 희석되는 걸 원치 않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경영권을 내놓지 않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는 경영권을 내놓지 않을 테니까 우리 회사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걸 각오하고 투자를 하세요. 라고 하는 거죠. 네. 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게 미국 기업들도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21페이지, 22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유럽 국가들의 이제 이런 숫자 속성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 벨기에, 스웨덴,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뭐 쭉 이런 나라들이 있습니다만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 주의 기울여 보셔야 될 게 이 차등 의결권 부분이죠. 차등 의결권을 보면 예를 들어 핀란드 같은 경우 위에서 세 번째인데 43.55%가 차등 의결권을 채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업 중에. 네. 43.55%가 한 절반 정도가 차등 의결권이다. 그러니까 워런 버핏의 회사나 또는 구글과 같은 그런 의결권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런 회사들은 그냥 경영권이 그냥 스스로 보장이 되어 있는 거죠. 네. 그걸 알고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기업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 그런 게 노르웨이도 42%로 돼 있고 스웨덴 우리가 매우 존경하고 있는 스웨덴 67, 스위스 68%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차등 의결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게 이제 순환 출자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왜? 자기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그런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페이지 22페이지에 보시면 동아시아에 9개국이 나와 있고요.
홍콩, 인도네시아, 일본, 대한민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타이완, 태국 이 9개 나라인데 여기에 보면 이제 다단계 출자, 상호 출자라고 할 때 상호 출자가 이거 여기에 순환 출자라고 하는 건 아예 그냥 통계로 잡지도 않더라고요. 아무튼 이 상호 출자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것도 이제 그런 뭐라고 그러나요? 의결권 괴리 문제를 이제 발생을 시키는 그런 구조인데 거기 보면 일본이 11.6%고 한국이 9.4%고 또 말레이시아가 14%고 싱가포르가 16%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아시아 국가들 중에도 우리나라와 같은 이런 지배 구조를 유사한 걸 갖고 있는 데들이 비슷한 정도로 갖고 있는 데들이 여러 군데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순환 출자를 금지하면 어떻게 될까? 신규 순환 출자를 금지하게 되면 아마도 투자가 줄어들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왜? 투자를 하는데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총수 개인 돈을 들여가지고 투자를 할 수는 없습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래서 투자를 한다는 건 대개 계열사의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게 되는데 순환 출자라고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면 그 사람이 그 계열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새로 만들어 놓는 계열사 중에 경영권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케이스들이 자주 나타날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마 출자를 안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경영권도 행사할 수 없는 데다가 왜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투자가 줄어들 가능성이 꽤 있는 거죠. 또 하나, 기존의 순환 출자를 끊어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렇게 되면 기존의 순환 출자 고리에 있지 않은 계열사를 통해서 기존의 순환 출자 고리상의 지분을 인수하게 될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 머리가 무지하게 복잡하시죠? 아무튼 이게 굉장히 복잡한 일입니다, 이게. 자, 그런데 뭐 어떻게 됐든 간에 그렇게 해가지고 다른 계열사를 통해서 순환 출자 고리를 끊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고 나면 뭐가 달라질까요? 아무것도 달라질 게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현대자동차 그룹 속에 있는 계열사들은 계열사들 그대로 다 있을 것이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죠. 또 삼성 계열 그룹사 중에 그 계열사들은 그대로 있을 거예요. 단지 출자 구조가 바뀌겠죠. 근데 국민들이 그걸 알까요? 이미 국민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거기에 대해서. 그냥 옛날의 현대차나 앞으로 바뀔 현대차나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는 겁니다. 국민들의 보기에. 그러면 안철수가 대통령이 되든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든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야, 경제 민주화 한다고 그러고 뭐 한 거야? 그런 질문이 당장 돌아오지 않겠어요? 뭐 한 건데? 그러니까 뭔가 생색이 나는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는 얼마 전에 했던 일 있죠? 삼성그룹의 예를 들어서 인터마켓 코리아 그거 강제 매각하게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인터파크가 인수했죠. 또 요 앞에 나가면 있는 저 아티제 빵집 있잖아요. 청계광장에 있는 그 아티제 빵집을 강제 매각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대한제군이 인수했죠. 네. 그런 일이 벌어져야만 국민이 납득할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계열사 중에 뭔가는 떨어져 나가야 납득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또 삼성계열사 중에 뭔가는 떨어져 나가야 납득을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거는 바로 재벌 해체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이 납득을 안 할 거예요. 지금 계속 경제 민주화를 약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저는 답답한 것은 이 정치인들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건 뭐 제가 하는 얘기인데 저보고는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만은 기업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할리우드 액션이라고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엄살 부리는 거라는 거예요. 야, 순환 출자 정리를 하는데 무슨 계열사가 떨어져 나가느냐? 무슨 그게 재벌 해체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반문을 하고 싶은데 만약에 계열사 하나도 안 떼나갈 그런 순환 출자 금지라면 그걸 왜 하느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걸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여기 지분을 떼어가지고 저기 지분을 갖다 붙이는 일을 왜 하느냐 골치만 아프게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정치인들이 좀 솔직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난 잘 모르고 한다 라고 얘기를 하든지
그냥 재벌들을 괴롭히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든지 뭐 좀 진짜 아니면 이걸 진지하게 했을 때 나 삼성 계열사 중에는 이거는 떼서 강제로 매각해야 돼라고 얘기를 하든지 좀 솔직한 결과를 내놓고 국민의 판단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제 개인적인 의견은 순환 출자 건드리지 않는 게 그래서 상책입니다. 그런데 굳이 이것을 건드려야겠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 솔직하게 국민들한테 내놓고 판단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감사합니다.